네, 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그 화약의 그 다이나믹스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스가 아니고 서머다이나믹스를 배울 거예요. 서머다이나믹스라고 하면은 연력학이에요. 그래서 화학이랑 물리랑 수학은 좀 안 해도 되겠다. 화학이랑 물리가 기반이 안 되면은 좀 내용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물리 쪽에 기반이 있으셔갖고 내용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화학적인 분야에 몰수 계산하는 거랑 이제 폭발 압력, 폭발 온도 계산하는 것들이 있어갖고 어려우실 텐데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면 얘기를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와 폭갱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연소와 폭갱에서 처음에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알루미늄 관이 있다고 할게요. 알루미늄 관이 있고 요 끝에 막아놓고 요 파란 게 수소라고 산소라고 하고 빨간 게 수소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수소와 산소를 섞었어요. 예혼합 우리 그 연소 앞에서 배울 때에 예혼합 연소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여기다가 섞어갖고 여기다 쫙 놔뒀다고 할게요. 채워놨어요. 그리고 폭발범위 안에 들어가게끔 농도를 맞춘 다음에 여기서 어떤 에너지를 가했다고 할게요. 전기 스파크로 빡 줬다고 할게요. 그러면 터지겠죠. 터지는 게 아니고 불이 붙겠죠. 근데 불이 붙어갖고 화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화염의 속도가 아주 빠르거나 아주 늦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에너지를 빡 줬는데 이 연소 속도가 아주 빠르게 갔다 라고 하는 거는 폭괭이에요. 그런데 에너지를 딱 줬는데 얘가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 여기서부터 타는 거죠. 화염이 전파되는 속도가 늦어요. 그러면은 폭연입니다. 폭연. 그래서 우리가 폭연과 폭괭을 그 앞에서 말로서만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연소 밑에는 연소가 있고 폭연이 있고 폭괭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소는 컴부션이라고 했고 폭연은 요렇게 수 미터 퍼 세컨인데 대충은 1000에서 그러니까 음속보다 낮은 경우 300m per second 이하인 경우에는 폭연이라고 합니다. 폭괭은 이제 수천 미터 per second인데 TNT가 6000, RDX가 한 8500 이렇게 돼요. 물론 흑색 화약도 어떤 조건을 잘 갖춰주면은 좀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폭갱 속도를 폭속이라고 불러요. 데토네이션 벨로시티라고 부르는데 폭속은 폭발 속도의 약자예요. 그래서 저희 책에 보면은 폭속이라는 단어도 쓰고 폭발 속도라는 단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폭발 속도가 원래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줄여서 그냥 폭속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이런 단어도 많이 써요. 폭발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폭발 속도 그러면 폭갱의 속도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화를 빵 주고 이 타는 속도가 요 안에 있는 예혼합 연소가 똑같다고 하면은 속도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의 개수와 산소의 개수가 똑같고
똑같고 혼합이 되어 있는 똑같은 상태에서 주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점화를 가해주는 에너지에 따라서도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NG, 니트로글리세린을 점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연소 또는 폭갱, 그러니까 우리가 폭갱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법규를 얘기할 때도 누누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질 자체가 폭연의 성질을 갖고 있냐, 폭갱의 성질을 갖고 있느냐, 물질 자체의 프로퍼티도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물질 자체의 프로퍼티도 영향을 받지만 점화하는 방법, 점화하는 에너지에 따라서도 색깔의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약과 폭약의 성질 차이는 우리가 말하는 법규에서 화약이라고 하면 추진적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 폭약이라고 하면 파괴적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작약이죠. 걔네가 물질 고유의 성질이 아니라는 게 다른 영향에도 다른 팩터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폭갱 반응 즉 연소 속도가 1000m/s 이상을 가게 되면은 충격파를 반드시 수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뒤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이 관체가 아주 작아진다. 그럼 폭갱파를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일정 반경이 되면은 폭갱파는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이것도 수식으로 또는 산술식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폭갱을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할 때에 연소 속도가 1000m/s 이상을 나타내는 애들이 나타내는 속도를 폭갱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폭갱이 일어나면은 충격파를 수반을 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폭갱이라는 것은 충격파를 수반하는 연소 속도다 라고도 연소 형식이다 라고도 정의가 가능해요. 다른 말로죠. 그리고 폭약, 우리 폭약이라고 하면은 폭갱을 수반을 하게 되는데 폭갱을 수반을 할 때 폭약은 정적 기능과 동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적 작용은 법규에서 말하는 화약이에요. 그래서 추진적 역할을 하는 애들이 정적 작용이고 동적 작용은 충격파로서 작약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동적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약 법규에서는 화약, 폭약, 화공품으로 나눈다고 했고 화약이라는 것은 추진적 역할을 하는 장약, 그리고 폭약은 파괴적 역할을 하는 작약의 형태인데 장약의 형태, 추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적 작용에 해당되고 파괴적 역할을 하는 것은 동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에 의해서 미루는 거죠. 그리고 깨뜨리는 거는 가스로 깨뜨리는 역할도 있지만 충격파에 의해서 깨뜨리는 작용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나올 때 화약류의 산소평형인데 산소평형 먼저 배우고 압력이랑 온도 계산하는 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화약류의 산소평형인데 우리가 연소화학 시간에 연소는 뭐라고 그랬었냐면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연소가 일어나려면은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굽이 세 가지가 돼야 되는. 그런데 화약은 가산점 중에 가연물과 산소 고분이 같은 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의 비율에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디젤 자동차 타는데 좀 오래된 자동차를 이 공회전을 붕붕 하면은 그 껌댕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 불완전 연소를 한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가 너무 적고 가연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화약에서도 똑같아요. 만약에 가산점을 화약을 이렇게 놔뒀는데 가연물이 너무 많고 몸 안에 산소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은 화약이 터지고 나서에 발생되는 발생되고 나서의 생성물이 뭐가 많이 생성되어 있어요? 껌댕이가 많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산소가 너무 많고 가연물이 너무 적으면은 뭐가 많이 생성되어요? NO가스가 많이 생성돼요. NOx 가스가. 그러니까 디젤 자동차랑 똑같아요. 가연물이 너무 많고 산소가 너무 적으면은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탄소, 미분탄 탄소가 많이 생기듯이 여기도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생겨요. 그런데 화약은 어디서 쓰이냐면 민수용에서는 터널에서 막장에서 쓰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터널 굴착을 하는데 터널을 뚫기 위해서 발파를 했는데 산소 평형이 잘 안 맞아갖고 발파 후에 생긴 가스가 껌댕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유해하겠죠. 그래서 화약을 설계를 할 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계산하면은 산소가 너무 모자라지 않게, 산소가 너무 많지 않게끔 계산을 하자라는 컨셉이 산소 평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를 외부에서 공급해 줄 게 아니기 때문에 몸속에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가야겠죠. 그래서 산소 함유량이 탄소와 순소량 함유량보다, 그러니까 불에 타는 가연물보다 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가 너무 적으면은 CO 가스, 일산화탄소가 많아지고 너무 많다. 그러면은 NO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래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게 군용에서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군에서는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죠. 왜냐하면 적진 안에 떨어지고 나서 유해가스가 많이 나와야지 입맛 살상을 많이 할 거잖아요. 이거는 민수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자, 발파 이후에, 폭발 이후에 화약류의 적정량의 산소를 함유를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이상적인 산소 함유량을 상태를 산소 평형이라고 해요. 계산을 해서 이상적으로 일산화탄소나 NOx가 나오지 않게끔 계산한 것을 산소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래프인데 X축은 산소 평형이고 Y축은 연주 확대치예요. 그런데 연주 확대치를 모르고 그냥 산소 평형만 보겠습니다. X축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X축이 0인 지점과 왼쪽은 마이너스고 오른쪽은 플러스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산소 평형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소가 모자란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소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0을 기점으로 가면은 우리가 적정량의 가연물과 적정량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가 있는지 봤더니 니트로글리세린과 니트로글리콜이 들어있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을 봤더니 우리가 이탈리아 소브렐로가 만들고 노벨이 공업화에 성공을 시킨 다이너마이트에 쓰인 니트로글리세린이 산소 평형에 제일 좋아요. 즉 민수용, 상업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발파를 했을 때는 요 범위에 미친 애들이 좋겠죠. 그런데 다른 화약 볼게요. 제일 유명한 우리 TNT 볼게요. TNT 봤더니 마이너스 60이에요. 산소가 모자란다는 거죠. 산소가 모자라면은 CO가 발생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민수용으로서 요거 화약을 TNT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발파가 되고 나서 후가스가 CO가 많이 발생돼야 되니까 TNT에다가
산화제, 공기를,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물질을 추가로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한 게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야겠죠. 토탈.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뭐가 있나요? 아는 게 있나? TNT가 있고 RDX가 있네요. 그러니까 TNT와 RDX가 두 개가 섞여 있으면 우리가 컴포지션 B, 크레모아나 수류탄에 들어가는 작약이 요 두 개를 합친 건데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오른쪽으로 가나요? 안 가죠. 한 요 중간쯤 되겠죠. 중간쯤 이렇게. 근데 군용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산소 평형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옥시전 밸런스라고 그러고 산소 평형이라고 하고 좀 줄임말로도 써요. 어떻게? OB라고도 씁니다. OB. OB라고도 쓰고 5.B라고 쓰고 5.B라고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5.B.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OB 이렇게 쓰기도 하고 5.B라고도 쓰기도 해요. 우리는 그냥 이 수업 시간에는 한글말로 그냥 산소평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소평형은 최종 생성물의 산소의 잉여물을, 그러니까 산소평형의 잉여물을 몰 단위로 표시한 건데 여기서 몰수라는 거는 분자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거 뭐냐? 어제 술을 안 드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탄올이라고 할게요. 에탄올 그러면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 소주라고 할게요. 소주 한 개의 분자가 있을 거잖아요. 소주 한 개의 분자 곱하기 6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면은 몇 개예요? 소주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죠. 얘를 소주 1몰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소주 한 개 1몰. 자,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뭐가 가능해지나? 자, 소주 말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좋아하세요? 맥주? 네? 오랑주? 맥주를 해볼게요. 맥주 뭐라고 하면은 맥주 한 개 분자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해도 맥주 1몰이 되겠죠. 자, 그런데 위에랑 아래랑 단위는 똑같죠, 지금. 그런데 무게는 다르나요? 같으나요? 다르죠. 달라요. 왜냐면 소주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모여있는 거랑 맥주 6.02 10의 23승 개가 모여있는 거랑은 무게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울에다가 그람수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맥주가 파우더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맥주를 여기다가 맥주 가루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무게가 1kg이에요. 그러면 1kg 안에 맥주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근데 그 그람수와 소주 분말을 막 넣는데 맥주와 소주가 들어있는 개수는 무게는 똑같지만 개수는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개수로 하겠다고 하면은 무게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개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몰수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니트로글리세린이 6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으면 1몰이고 그 6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무게를 쟀다고 하면은 227.1g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의 단위랑 똑같냐? 분자량의 단위가 똑같아요. 그러면 니트로글리세린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얘 니트로글리세린의 개수 얘가 6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1몰이고 얘 6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모으면 이만큼의 7.1g의 g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열을 가해서 터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식이 간대요. 이건 이론적인 반응식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 보세요. 1, 3, 2.5, 1.5, 0.25죠. 그런데 얘가 분해가 돼서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몰이죠. 1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1몰이에요. 그러면은 3몰의 CO2가 발생이 되고 2.5몰의 물이 발생이 되고 1.5몰의 질소가 발생이 되고 0.25몰의 산소가 발생된다는 뜻이에요. 이 분해 반응식이. 자, 그러면은 화학식 입장에서 보면 한 개가 분해가 돼서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7.5개가 되는 거죠. 3 더하기 2.5 더하기 1.5 더하기 1. 그쵸? 그러면 요 통 안에서 한 개의 니트로글리세린이 부셔져 갖고 7.5개가 되면은 니트로글리세린이 하나가 벽을 막 치다가 7.5개가 돼서 막 때리는 거랑 어느 게 더 많이 때리겠어요? 빈도수로 따지면 얘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옥시전 밸런스를 한번 구해봅시다. 옥시전 밸런스는 MW인데 MW는 뭐의 약자면 몰레큘러 웨이트예요.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NG에 몰레큘러 웨이트 분자량을 놓고 산소의 몰수, 그래서 여기에 있는 0.25를 데려다 옵니다. 그리고 산소의 분자량 32g/몰을 넣으면은 플러스 0.035 몰/g이에요. 맞죠? 없어지고. 자, 그러면 이게 산소 평형이 요만큼 나왔는데, 산소 평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산소 평형이 0.035면은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NG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TNT로 볼게요. 우리 군용 폭약의 표준 TNT. 그러면 TNT는 MW가 둘둘 7.1이에요. 오? 똑같죠? 똑같아요. 우연히 똑같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오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TNT가 분해가 되면은 요렇게 된대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1몰의 TNT가 분해가 돼서, 열분해돼서 폭발에 의해서 TNT가 되면 몇 개예요? 7, 2.5, 1.5. 몇인가요? 양산. 반응이 없으셔. 뭐. 몇이에요? 7 더하기 2.5, 9.5에다가 11에다가 빼면 얼마예요? 6 정도 나와요? 뭐 대충 6 정도 나오는데 앞에랑 비교하고 얘는 7.5고 얘는 6 뭐 얼마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옥시전 밸런스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산소 평형이 TNT의 MW 분해, TNT의 MW, TNT의 분자량 분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몰수 똑같이 마이너스 25 주고, 그 다음에 산소의 몰수 줬더니 마이너스 0.74예요.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산소 평형만 딱 보고도 TNT는 폭발가 되고 나서 무슨 가스를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CO를 많이 발생한다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민수용으로 쓰겠다고 하면은, 방산에서 쓰겠다고 하면 얘를 이만큼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화제를 막 첨가하게 됩니다. 그거 전에 그러면
이거를 맨날 이렇게 계산해야 되냐 이렇게 해갖고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보다 보니까 경험식을 쌓았어요. 그게 요거예요. 산소평형이 물질에 상관없이 계산하려고 했더니 요 수식을 알면은 다 맞더라 이거예요. 경험식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쭉 해갖고 수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옥시전 밸런스는 분자량분의 16이랑 1622는 상수고 Z값은 뭐냐면 CHON에서 O가 G값, W가 C값, X가 수소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아까 얘죠 얘를 갖고 요 값에 넣으면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TNT가 산소 평형이 0.74인데 산화공급제를 많이 넣었어요. 넣어갖고 얘를 0으로 갈게가 했어요. 그럼 뭐 그때의 계산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만약에 산소 평형이 됐다고 하면은 토탈 값이 0에 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때의 것은 A1X1 더하기 A2X2로 합니다. 여기서 A1은 물질이고 X는 혼합한 그람수예요. 예를 들어서 니트로글리세린 1g과 TNT 1g을 섞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TNT의 옥시전 밸런스는 아까 0.74였죠? 얘는 거의 0.035였죠? 그러면 1g 1g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고 오타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이거 플러스입니다. 오타예요. 제가 수정 좀 하고 갈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합치면 마이너스 0.705 옥시전 밸런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g씩 섞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또 뭘 다른 걸 첨가해야지 0쪽으로 가겠죠. 책이 없어요. 이거 제가 그냥 앞에 수업 시간 하면서 예제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내겠죠. 시험 문제 만약에 내게 되면은 뒤에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겠죠. TNT 1g과 질산암모늄 1g을 섞었다. 그럼 옥시전 밸런스는 얼마인가? 이 테이블 보시고 오픈북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업용 폭약은 옥시전 밸런스가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인데 군용 폭약은 관심 없죠. 저장 안전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세이프티랑 스테빌리티 중에서 민수용은 세이프티가 더 중요한데 군용에는 스테빌리티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옥시전 밸런스를 앞에서 요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학자들이 미리 다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 현장에서 쓸 일은 거의 없겠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 쓸 거면은 산소 평형 주어져 있고 그람 수만 해갖고 배합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제가 모든 옥시전 밸런스를 다 표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보세요. 요점 색깔을 제가 표시했어야 되는데 못해갖고 요 밑에는 폭약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는 다 산소 공급제예요. 그래서 밑에 여기에 있는 애들을 갖고 추가로 밑에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니트로글리세린 빼고는 다 마이너스 값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값을 0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첨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에 있죠? 뭐 있을 텐데.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열심히 찾고. 잠깐만요. 제가
요 잠깐 50 몇 페이지죠? 51페이지. 51페이지에 있거든요. 질문? 책에 잠깐 볼게요. 좋았다. 네, 51페이지에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질산 암모늄이 3차 폭약으로도 쓰이는데 3차 폭약이 너무 많으면은 NO가 발생될 수 있고 3차 폭약이 너무 적으면은 CO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쓰지 왜 다 이렇게 써요? 이것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산소 공급제가 실제로 쓰일 때 조건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려하는지 예가 나옵니다. 자, 적정 산소량은 아까 다 얘기했던 것 같고 산화제의 특징은 폭발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쉽게 분해해서 산소를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산소 공급제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말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얘를 인류 위험물이라고 해요. 인류 위험물 또는 육류 위험물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론과 실제로는 좀 다르죠. 원래 앞에서 계산할 때는 CO2, H2O랑 뭐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면은 별의별 게 다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뭐 HCl이나 H2S, 황화수소나 질산, 황산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제를 조금 더 0에 맞추지 않고 조금 더 과량으로 놔둬요. 이거는 디젤 엔진도 똑같아요. 사실 디젤 엔진도 디젤의 연료와 산소가 1대1로 가야 되는데 조금 더 위에 놓죠. 그래서 조금 더 위에 놓게끔 할 거고 자, 산소 공급제의 종류에는 질산염 대표적인 게 질산염과 염소산염, 과염소산염이 있는데 화학을 잘 모르신다는 걸 가정을 하고 우리가 HNO3가 질산이에요. 이게 질산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H를 제거를 하고 여기다가 나트륨, 칼륨, 암모니아, 리튬 같은 걸 넣었다고 할게요.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NaNO3, KNO3, NH4NO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질산염이라고 하는 것은 질산의 H를 제거하고 금속이나 양이온 금속이나 유기물을 합성해갖고 만든 얘네들을 총칭해서 질산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산염이라고 하면은 H 대신에 HNO3 대신에 H 대신에 칼륨이 들어간 거고 Na 들어가고 암모니아 들어간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염소산은 HClO3예요. 그런데 H를 제거를 하고 H 대신에 KClO3 또는 NaClO3, NH4ClO3 이런 애들을 다 염소산염이라고 부릅니다. 염이 영어로 뭐냐면 salt예요, salt. 그리고 과염소산염은 똑같아요. 대표적인 산소 공급제 애들이 이건데 이거를 왜 다 얘기를 하느냐? 각각의 특성이 좀 있어요.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폭약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폭약의 종류에서 내가 어떤 폭약을 고르냐에 따라서 그 특성을 갖고 민수용에다 사용을 했을 때 산소 평형을 얻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골라야겠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래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질산칼륨이에요. 질산칼륨은 산소 평형이 0.392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질산칼륨은 다른 말로 초석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흑색 화약에 제일 먼저 사용되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화약의 역사에서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났다고 할게요. 수업을 너무 잘 들으셔갖고. 네. 자, KNO3 흑색 화약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황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구했다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 일본. 탄소는 뭐 만들었겠죠? 목탄. 얘는 어떻게 했어요? 기와. 맞아요. 그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기와집에 여기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여기와 아궁이에 여기 불 떼고 남은 요 밑에 재를 갖고 그 흙을 파갖고 물에 녹인 다음에 다시 증류해서 만든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그 국가적으로 봐서는 무기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군이 가갖고 양민의 집에 가갖고 이거를 막 파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 집에 관군이 와갖고 이걸 막 파가. 그러면은 이날 밥 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도 막 파가. 그러니까 민원이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그럼 관군이 무작정 가서 막 파냐? 아니었어요. 얘네도 머리를 써갖고 좋은 질산칼륨을 생산할 수 있는 흙이 있었어요. 그 흙이 어떤 흙이냐? 우선 먹어봐서 짭짤한 맛이 났으면 질산칼륨을 많이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산화제이면서 짠맛이 난다 라는 게 그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흑색 화약에 사용됐었고 초석이라고도 불렸었고 강산화제였어요. 지금은 질산암 나트륨으로부터 용액으로부터 제조했다고 하는데 이 반응이 조선시대 때 저기서 봤던 그 흙을 가지고 나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그 우리가 화약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한국의 화약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죠. 자, 그런데 화약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고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기술력이 더 앞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본에서 사신이 왔다고 하면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폭죽을 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신이 이렇게 앉아있고 왕이 이렇게 앉아있고 폭죽을 막 쏴요. 오 멋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신한테는 그 기술력을 안 가르쳐 주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많이 비축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전쟁을 하려고. 자, 그런데 흑색 화약이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상온 보관이 가능했을 거라고 예상은 되죠. 그렇죠. 물론 비 오는 날에는 못 써요. 그렇지만 흑색 화약에 들어가는 초석 자체는 1년 정도 지나도 공기 중에 있는 물을 흡수하지 않았어요. 잘 보관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탄약고 같이 건물을 짓고 서늘하게 했으면 흡수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석이라고도 하고 흡수성이 거의 없다는 게 한 1년 정도 놔둬도 화약의 성능이 변화되지 않을 만큼 안정했어요. 물론 얘네가 물에다 넣으면 물에 녹긴 바로 녹아요. 하지만 물에 안 닿았을 때, 직접적으로 안 닿았을 땐 이런 성질이 있다. 근데 단점이 있죠.
얘도 단점이 있어요. 왜 단점이 있냐? 산소는 많이 갖고 있고 산소 표현도 좋고 물의 흡수성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우선 분해 속도가 느려요. 분해 속도가 느려갖고 화약을 만들려면은 앞에서 잠깐 배웠듯이 화약이 결국은 폭발 속도가 높고 가스 발생량이 많아야지 좋은 건데 분해 속도가 느리니까 추진적, 즉 어떤 이렇게 추진력 역할을 하는 그 화분법에 쓰이거나 파괴적 역할을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의 화약이랑 비교했을 때. 요거 하기 전에 앞에 거, 뒤에 거 먼저 할게요. 뒤에 거? 아니요. 이거부터 하고 하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자, 그런데 화약이 그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흑색 화약이 광산에서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흑색 화약이 지금 뒤에서 배우겠지만 가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화약의 성질을 조금 높이려고 하면은 이걸 다지면 돼요. 밀도를 높이면 돼요. 그러니까 화약을 넣고 이렇게 방압이 쪄요. 그리고 다시 물로 축축하게 전 다음에 이렇게 압축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화약을 광산에서 터뜨렸어요. 그런데 광산에서 터뜨렸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산소랑 이산화탄소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HCl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HCl을 제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질산 바륨을 넣었더니 질산 바륨이 이렇게 반응이 가고 그 다음 반응으로 염산을 잡아먹는 그런 반응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CO와 NO2 또는 CO, NOx만 발생이 돼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 갔더니 염산이 훅가스가 폭발하고 나서 나오는 가스가 염산이 나오거나 H2S가 나온다. 그러면은 얘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저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질산 바륨은 0.306개의 산소 평형을 갖고 있고 폭발해서 산화 바륨을 만드는데 이 산화 바륨이 염산이랑 반응을 해서 이렇게 다음 스텝으로 가요. 그래서 탄광에서 썼을 때에 산화 바륨을 쓰게 되면은 탄광에서 사용하는 훅가스 이걸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염소산염, 과염소산염을 배합해서 유독성을 감소시키는데 사용되는 산화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을 보게 되면 다음 산화제 중 훅가스의 HCl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산화제는 무엇인가? 1. KM3, 2. 질산바륨, 뭐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질산암모늄입니다. 초안이라고 하고 우리 초안폭약, 초유폭약에 이걸 썼었죠. 암포에 썼던 거예요. 초안이 아니죠, 이거. 초안이 아니죠. 초안은 초안 맞나요? 초안이네요. 맞네요. 자, 암포폭약의 주성분이고 얘는 흡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질산칼륨은 1년 정도 있어도 그렇게 크게 그 결정이 없었는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화약의 역사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레바노센에서 터진 화약이에요. 근데 얘는 3차 폭약으로 분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차 폭약, 2차 폭약, 3차 폭약으로 했는데 1차 폭약, 2차 폭약, 3차 폭약으로 나누는 기준은 폭발 속도라 그랬고 기폭제 종류가 1차 폭약, 본폭약이 2차 폭약, 3차 폭약이 이건데 단독으로도 분해하고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폭발이 가능하죠. 그렇죠? 레바논에서 터진 것처럼. 그리고 텍사스의 그랜드 캠프호도 그렇게 됐죠. 그런데 얘는 터질 때 온도마다 터지는 게
가는 반응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100도 부근에서는 암모니아를 발생시키고 200도 부근에서는 암모니아가 없어요. 그리고 200도에 된 거를 다시 재가열하면은 N2와 옥진이래요. 그런데 300도 이상 아주 폭발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약에서 쓰는 반응은 뭐예요? 이 마지막 반응이에요. 화약에서 쓰는 반응은. 초유 폭약을 만들고 공업용 용도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특히 우리 다이너마이트 뒤에 배우지만 다이너마이트의 올손과 쉰바인이 만들었던 아크릴마이트의 원료를 갖고 와갖고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주 성분이 되기도 했죠. 염소산 칼륨은 네온과 혼합해서 기폭약으로 사용을 하고 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흑색 화약을 대치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사용됐던 게 이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라부제르가 처음에 폭격 물질로 흑색 화약의 질산 칼륨 대신에 사용했던 애들 중에 하나고 강력한 산화력을 갖고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얘는 공업화에 성공을 못했죠. 그렇게 위험해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가스 팽창력이 커서 반응식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는 이게 시험 문제로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느냐? 얘가 400도씨 되면 이렇게 가요. 반응이. 원래 그냥 저온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온에서는 이게 2스텝으로 가요. 화학도들이 되게 대단하죠. 이런 거 다 어떻게 계산했을까? 측정했을까? 어쨌든 이렇게 2스텝으로 갑니다. 결론적으로 봐서는 산소 발생하는 건 똑같아요. 두 개의 KClO3가 세 개의 산소를 만드는 것처럼 2스텝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두 개의 KClO3가 세 개의 산소를 만드는 영향은 똑같은데 중간에 얘의 반응을 보겠죠. 앞에서 이제 본 KClO3의 불안정성 때문에 다음으로 선택된 게 얘였죠. 그래서 과염소산 칼륨이고 물에 녹기 어렵고 에탄올 등에 녹지 않아요. 황산과 접촉하면 폭발을 하고 얘는 기존에 우리 칼리시나 그런 화약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안정하고 유효 산소량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제로 어떤 주 원료로 쓰는 화약이다. 그러면은 과염소산 칼륨을 주제로 하는 폭약이다. 그러면 얘를 대부분 사용하는 폭약입니다. 과염소산 암모늄이 있는데 과염소산 암모늄은 폭약이 위력이 강하면서도 비교적 중감에서 취급하기 쉬워요. 그래서 과염소산염 폭약의 주 원료라고 하면 얘의 성분이 50%, 60% 되는 거겠죠. 그리고 130도에서 분해되고 300도씨에서 급격하게 산소를 발출시키면서 이렇게 반응이 가요. 이몰이 분해가 되겠고 하나, 둘, 6개, 7개, 8개가 되는 거죠. 맞죠? 2몰이 방성돼서 1몰이 분해돼서 4몰이 분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칠레 초석인데 칠레 초석까지만 하고 시작할게요. 칠레 초석은 이름만 봐도 어디서 됐겠어요? 칠레에서 됐어요. 그런데 흑색 화약의 KNO3 대신에 얘를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KNO3를 사용하려고 봤는데 KNO3 초석은 1년이 지나도 안정하다 그랬죠. 근데 얘는 흡수성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신에 왜 사용하려고 했겠어요? 단가가 싸요. 단가가 싸갖고
질산나트륨을 코에다 두고 그 주위에 니트로글리세린을 코팅을 하고 그 바깥에 왁스를 코팅해갖고 다이너마이트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화약으로 사용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화약 중에 하나입니다. 화약이 아니고 산화제죠. 자, 여기까지 질문. 그 포커스를 갈 건데, 포커스는 이제 데토네이션 퓨이라고 하고, 폭발이 되고 나서 발생되는 이후에 발생되는 가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N2CO, H2O가 발생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HCl이랑 황화수소가 발생되고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우리가 질산 발효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발파가 일어나고 나면은 발파 후의 동굴에서 발파가 딱 끝나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가스를 다 환기를 시켜요. 자연 환기를 시키든 강제 환기를 시키든지. 그런데 그 환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1 최대 허용 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1이라는 건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하루에 사람의 인체가 허용되는 농도가 얼마냐?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게 그거예요. CO100이라는 게 일산화탄소 100ppm까지는 하루에 사람한테 허용이 되더라도 인체에 허용이 되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안전공학에 가면은 뭐 치명상을 입히는 정도, 그 다음에 유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유해가 발생하지도 않고 완전 세이프티한 정도, 이렇게 3단계, 4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HCl5도 ppm이 낮죠. 그래서 보면 일산화탄소, 질화산화물, HCl, SO2 이거 소문자입니다. H2S인데 이 중에서 가장 농도가 낮은 게 HCl이에요. 그러니까 탄광 안에 HCl이 만약에 생성됐다 그러면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질산 발효를 씁니다. 포가스에 대한 대책은 그러니까 인체에 피해가 덜 가게끔 하려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포가스에 대한 대책으로는 당연히 포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폭약을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된다 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라고 하면 발파상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파 기술상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발파를 하는데 구멍을 뚫고 구멍을 여기 크게 이만큼 여기 크게 이만큼 또는 이만큼 뚫는 거와 작게 여러 개 뚫을 수도 있겠죠. 또는 구멍을 크게 뚫고 화약을 조금 넣어. 그래서 금을 먼저 긋게끔 하고 앞으로 넘어뜨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발파 기술상의 문제라는 거는 화약은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구멍을 몇 개 뚫을 거냐, 구멍을 어떻게 뚫을 거냐, 뭐 직선으로 뚫을 거냐, 대각선으로 뚫을 거냐, 아니면 크게 뚫고 좀 자그맣게 넣을 거냐, 이런 상으로 문제로 훅가스에 대한 거를 막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영역은 아니고 토목공학이나 건축공학, 자원공학과 분들이 사용하는 기술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화학도나 화공학도 입장에서 보면은 훅가스에 대한 대책은 이런 그러니까 산화제를 첨가를 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온 발파나 이제 불안전 폭발에 유의할 게 양량, 약경, 밀폐도, 흡수, 불순물들의 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량이라는 것은 구멍을 뚫었을 때에 내가 화약을 집어넣는 양을 양량이라고 하고 약경은 똑같이 집어넣는데 이 지름을 얼마나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약의 지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화약이라도 얇고 길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두껍고 짧게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약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이고 밀폐도는 얼만큼 밀폐할 거냐. 그래서 화약을 하고 나서 완전히 가스가 하나도 나가지 못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조금 내보낼 거냐, 이런 겁니다. 흡수는 물에 흡수하는 거고, 불순물들은 다른, 그러니까 화약이랑 집어넣을 때 다른 플라스틱 같은 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